안녕하십니까, 도혜영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가족관계 건강과 재가 서비스 이용 변화 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돌봄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이들을 돌보고 있는 돌봄의 주체들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인이 살던 곳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의 지원 등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2018년 2월에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도 이용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정책 목표로 정함으로써 장기요양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로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 부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정서가 요양시설 입소보다는 재가 서비스와 더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재가 서비스의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약 한 14년 정도 됐는데요. 점차 이 시행 연수가 늘어나면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급여 유형을 살펴보면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이 4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인 요양시설 이용이 26.9%,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이 12.1%, 방문 목욕 서비스 이용이 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가 서비스 중 방문 요양 서비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건강은 재가 서비스 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신체 기능 영역에 기본적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해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비율은 전체 노인의 5.6%였고요.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84%, 3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진 노인은 27.8%였습니다. 이 노인들이 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 대상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선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노인의 신체적 기능, 질병 상태가 방문 요양 및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의 정신건강도 재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됩니다. 노인들은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생활 유지가 어렵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자신을 스스로 불완전하고 손상된 존재로 간주함에 따라서 사회적 연결이 축소되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우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감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방문 요양과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보다 양로시설,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자아 존중감이 더 높았습니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삶의 질은 전반적으로 아주 낮았는데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수록 이용 초기보다는 이용 후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재가 서비스의 이용은 노인의 경제적 건강과도 관련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가구 소득이 높을 경우 가족 갈등이 낮아졌으며 재가 서비스 이용 일수가 증가할수록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만을 이용하는 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가족 및 장기요양 두 주체에게 모두 돌봄을 제공받는 노인들에 비해서 더 높았습니다.
이는 노인에게 경제력이나 가족 수입의 만족이 제가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가족관계 건강과 제가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은 68.8%는 자녀가 하고 있고요. 11.7%는 배우자가 결정을 한다고 하며 노인 본인이 스스로가 직접 결정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노부모 부양 혹은 배우자 부양의 어려움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이 누구와 어디서 노인을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높을수록 장기 요양보호 서비스의 이용 의향이 높았고 전통적으로 자녀의 수발 의무가 높을 때 시설 입소 의향은 낮았습니다. 또 가족과 동거하거나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일수록 시설 서비스 이용이 낮았습니다. 이처럼 노인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적 건강, 가족관계 건강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과 관련되나 노인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좀 부족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건강 상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 여부의 변화와도 관련될 것으로 예측되나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누적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적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중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제가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노인의 다양한 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4집단 간 건강 상태의 단기적 차이와 장기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한국복지패널의 12차 데이터와 15차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한국복지패널은 매년 설문조사 전에 IRB 승인을 받습니다. 연구 대상은 한국복지패널 2017년 12차 설문조사에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 중 2020년 15차 설문조사에도 참여한 노인 4,110명으로 12차와 15차의 연구 대상은 동일합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4집단은 12차와 15차 모두 제가 서비스를 이용한 지속적 이용 집단, 12차에는 제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15차에는 이용하지 않은 이용 중단 집단, 12차에는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15차에는 이용한 신규 이용 집단, 12차와 15차 모두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지속적 미이용 집단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독립변수로는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적 건강, 가족관계 건강 변수를 선별해서 사용했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주관적 건강상태, 일문항 5점 리커트 척도이고요. 경제적 건강은 가족 수입 만족도 1문항 5점 리커트형 척도입니다. 또 가족관계 건강은 가족관계 만족도 1문항 5점 리커트형 척도입니다. 정신건강은 우울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변수를 선별하였는데요. 우울감은 라도르프의 우울감 측정 문항을 11개로 단축해서 사용했으며 4점 리커트형 척도로 12차년도 신뢰도 크롬바크 알파 값은 0.77 15차년도는 0.859입니다.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로서 열문항 4점 리커트형 척도입니다. 여기서 부정문항 5개가 있었는데요. 이 부정문항 5개에 대해서는 역코딩을 해서 분석에 사용하였고 12차년도 신뢰도 크롬바크 알파 값은 0.738이고 15차년도는 0.742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는 일문항 5점 리커트형 척도입니다. 한국복지패널 12차와 15차에 모두 응답한 4,110명의 노인을 살펴보면 여자가 62.8%로 남자보다 많고요. 연령은 70에서 79세가 5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력은 초졸, 중등졸, 무학, 대학교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60.9%, 종교가 있는 사람이 58.4%, 가구 형태는 70%가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SPSS 윈도우 24.0을 활용해서 빈도 분석과 원웨이 ANOVA를 활용하여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내 집단 간 2017년도 노인의 신체적 건강의 단기적 차이가 유의했습니다. 이용 중단 집단 및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지속적 이용 집단 및 신규 이용 집단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비해 좋았습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내 집단 간 노인의 정신건강의 단기적 차이가 모두 유의했습니다. 우울감의 경우에는 지속적 이용 집단, 이용 중단 집단, 신규 이용 집단의 우울감이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우울감에 비해 높았습니다. 자아 존중감의 경우에는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자아 존중감이 지속적 이용 집단의 자아 존중감에 비해 높았습니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도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 이용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내 집단 간 경제적 건강의 단기적 차이는 유의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검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내 집단 간 가족관계 건강의 단기적 차이는 유의했습니다. 가족관계 만족도는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지속적 이용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내 집단 간 신체적 건강의 장기적 차이는 유의했습니다. 즉, 이용 중단 집단 및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지속적 이용 집단 및 신규 이용 집단의 주관적 건강 상태에 비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내 집단 간 정신적 건강의 장기적 차이가 모두 유의했습니다. 우울감의 경우에는 지속적 이용 집단 및 신규 이용 집단의 우울감이 이용 중단 집단 및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우울감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자아 존중감의 경우에는 이용 중단 집단 및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자아 존중감이 지속적 이용 집단 및 신규 이용 집단의 자아 존중감에 비해 높았습니다.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이용 중단 집단 및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 이용 집단 및 신규 이용 집단의 삶의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내 집단 간 경제적 건강의 장기적 차이는 유의했습니다. 사후 검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서 평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용 중단 집단의 가족 수입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미이용 집단, 지속적 이용 집단, 신규 이용 집단 순으로 가족 수입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내 집단 간 가족관계 건강의 장기적 차이는 유의했습니다. 사후 검증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서 평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속적 미이용 집단이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용 중단 집단, 신규 이용 집단, 지속적 이용 집단 순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서비스 이용 변화 내 집단 간 건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2차와 15차 데이터 모두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중 우울감, 자아 존중감, 삶의 만족도, 또 경제적 건강, 가족관계 건강의 차이가 유의했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12차와 15차 모두에서 이용 중단 집단과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노인의 건강 상태가 지속적 이용 집단과 신규 이용 집단에 비해서 더 좋았습니다. 정신적 건강 중 우울감은 12차와 15차 데이터에서 지속적 이용 집단, 이용 중단 집단, 신규 이용 집단의 노인이 지속적 미이용 집단 노인에 비해 높았습니다.
이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험이 우울감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재가 서비스의 이용으로 독립적인 삶이 아닌 타인의 도움에 의존한다는 측면이 우울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아 존중감은 12차와 15차 데이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지속적 이용 집단의 노인이 다른 집단 노인에 비해 낮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같은 경향이었습니다. 이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자아 존중감이 시설 서비스와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보다 자아 존중감이 낮고 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집단의 정신건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서 노인의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건강은 12차와 15차 데이터 모두 신규 이용 집단이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재가 서비스의 이용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재가 서비스의 경우 월 이용 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비용의 절대적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특성이 80대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서 가족 수인 만족도를 낮게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관계 건강에서도 12차와 15차 데이터 모두 지속적 이용 집단의 노인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지속적 미이용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대한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자녀나 배우자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즉 재가 서비스 이용 결정에 있어서 서비스의 당사자인 노인의 배제가 가족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재가 서비스 이용에 노인 당사자의 결정권을 담보할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신규 이용 집단의 경제적 건강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재가 서비스의 이용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서비스별 급여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 최대 이용일수 30일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방문 요양의 경우에 1일 4시간 기준 56,320원의 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의 생활의 안정과 돌봄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재가 서비스 월 이용 한도액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재가 서비스 중 방문 요양 서비스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의 다른 유형의 서비스인 주간보호 서비스나 시설보호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보다 우울증은 높고 자아 존중감과 삶의 질은 낮은 재가 서비스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서 일상생활 상담 및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후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연구한 노인의 건강과 재가 서비스 이용 변화 간의 관계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